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혹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보다 더 중요한 더 무서운 단어가 시민이고 네. 시민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납세자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4번인가요? 이제 25번이 됐나요? 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실망했었던 것은 납세자에 대한 정치적 존중이 거의 없었다 내지는 전혀 없었다. 이철이의 정치쇼. 오늘은 우선 교육보다는 부동산을 좀 짚어보면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를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썼었던 부동산에 대한 칼럼들은 이제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쪽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그렇죠. 큰 관심이 있는 영역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저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혹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보다 더 중요한 더 무서운 단어가 시민이고 시민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납세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세금에 대한 저항 때문에 아예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식민 본국인 영국에서 제대로 정치적인 대표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세금은 계속 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불합리한 세금 못 내겠다. 우리 나라를 따로 만들래 그러고 아예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그의 사적인 부를 국가에 이전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납세자에 대한 정치적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4번인가요? 이제 25번이 됐나요? 이 25번의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실망했었던 것은 납세자에 대한 정치적 존중이 거의 없었다 내지는 전혀 없었다. 차라리 징벌적 성격이 있었지, 그죠? 징벌적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1%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상위 1%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유권자 수로 생각하면 50만 명, 국민 전체로 생각하면 50만 명이고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부동산 정책을 혹은 납세 정책을 세금 정책을 민주주의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사고가 그 사고의 회로가 없다는 뜻인 거죠.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라고 하더라도 50만이고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면 안 된다. 그렇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 저는 상당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집값 올라가서 돈 벌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노후연금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노후복지 그렇죠. 성격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지적하셨던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어느 나라는 집값이 비싸고 어느 나라는 상대적으로 싸고 그런데 여기에 집값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들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개 정도의 균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집값이 비싼 경우에는 세금이 낮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게 한국이 이거의 전형적인 예고요. 집값이 싼 경우에는 대신에 세금이 높고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집값을 만약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면 강남 집값을 꼭 끌어내려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끌어내려야 한다면 동시에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럼 세금을 어떻게 올릴 것이고 민간 부문의 민간 부채를 가계 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이고 이걸 같이 하고 집값을 끌어내리자고 해야 이 조합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손을 안 대면서 집값만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적인 책임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 중 일부에게 떠넘기는 셈이 되는 거죠. 참 들으니까 참 이게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집값 문제 하나로만 이걸 올릴 거냐 아니면 안정화시킬 거냐 떨어뜨릴 거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갖는 편협함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아주 오래된 신화인데 그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집값이 글로벌 도시 중에서 비교해 보면은 비싸지 않거든요. 안 비싸요? 글로벌 도시끼리 비교하면은 서울의 집값이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소득 대비로 비교하면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강남의 아파트의 집가 뭐 20억회, 30억회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리지만 네. 사실은 글로벌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것이고 네. 맨해튼의 집값이 비싸다고 억지로 끌어내린다는 정책을 쓴다는 얘기 아마 들어본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집값에 대한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하는 것은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집의 문제, 뭐 그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거주할 집의 문제는 지금 이제 자가 보유율이 한 60% 되나요? 예, 되나요? 예. 그죠? 되죠. 그러면 이제 예. 집 없는 사람 여전히 이 집 없는 서름이라는 걸 겪잖아요. 예. 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세율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뭐 10억짜리 집에 산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은 다 합쳐서 한 12억쯤 돼요. 그렇죠. 80%니까. 현찰 한 2억쯤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세금을 내라는 거하고 미국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면은 전체 자산은 한 30몇 억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유분이 20몇 억이 있는 거죠. 여기서 세금을 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주택이 일종의 노후의 사적 보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세금은 낮고 복지도 낮고 집값만 비싸니까 이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비싸게 매기면은 사람들이 노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징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합리적인 환경의 집들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보급하고 그다음에 꼭 서울이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죠.